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오늘도 지구상 요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말썽을 찾아서 확실한 팩트 분석을 바탕으로 확인 사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 언론 민들레 한승동 에디터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덥죠? 네, 무척 덥습니다. 무척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죠, 뭐. 어제 8월 15일 우리 광복절에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민망한데 어떻게 김구는 테러리스트입니까? 글쎄, 그거야말로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그거야말로 폭력적이고 테러입니다. 예. 이런 제목을 다룬 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저자를 보면은 역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뉴레이트 계열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고 또 일본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일본, 근데 이상해요. 일본 갔다 온 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경우는 일본에 가서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살고 온 사람들 스타일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아주 말하자면 친일적인 사람으로 변모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실체를 알고 더 반일은 아니죠.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뉴라이트 분들은 일본에 가서 완전히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자기 노선이라고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사람으로 비치는데, 이 책도 보면은 무슨 제목부터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게 딱 듣는 순간 그렇잖아요. 납득하기 곤란하죠. 네. 오히려 그걸 어떤 충격 효과를 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내용도 제가 보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보니까 아니 이제 백범일지를 뻔뻔하다고 하고, 그래 자신이 그 뻔뻔함을 경하고 분노했다고 그러고, 김구라는 인물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존경과 또 김구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어떤 일종의 지존이라고 그럴까, 꼭 지존은 아니죠. 김구 선생도 여러 가지 약점도 많았고 과오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독립운동가의 표상이시죠. 그렇죠.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분을 여기 보면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종북 주사파가 만드는 역사적 흑사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김구를 민족 구원자 혹은 자유통일의 메시아라고 환상하고 승인화하는 것은 이런 사람도 없지만 승인화하고 메시아라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 평가하는 거죠. 그런 것 말하자면 존경과 이걸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김구라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우상숭배와 터무니없는 환망공상에 빠져 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다 모독 아닙니까? 거꾸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뭔가 인지 부조가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전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저서나 거리야말로 주장이야말로 바로 테러리스트 김구가 아니라 김구에 대한 테러. 김구에 대한 테러죠. 또 우리 민족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구라는 하나의 인간은 그가 처했던 어떤 시대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또 맞습니다. 예. 인물입니다. 예, 예. 사실 혁명투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구를 위시로 한 그 독립운동에 쟁쟁한 그 선열들은 대일 항전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루는 걸 하나의 혁명 과정으로 인식을 했고요. 본인들 스스로 혁명투사라고 말씀하신 게 백범일지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김구라는 인간은 이런 평시에 우리 같은 서생이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 괴수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 밀정들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 처단하던 예, 예. 그런 인물이고 또 김구의 그런 행동이 바로 이승만과 구별되는 김구의 위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치아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뭐 저도 백범일지를 여러 번 읽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시대적 배경이 민비 시해 사건이 나고 의병 운동이 일어났던 그 상황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때 그들 주장에 의하면은 선량한 일본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그 백범일지에 나온 표현도 그렇고 한복으로 변장을 하고 칼을 품고 있던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를 이제 거기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께서는 도수공권으로 뭐 처단을 하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바로 김구는 그로 인해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열혈 청년 그 조국에 불타는 열혈 청년에서 그 옥고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상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을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네, 뭐 그거는 윤봉길 또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민비 시해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 저격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모든 우리나라의 그 어떤 조국 독립의 리더들 그런 그 대일항전의 어떤 그 지도자들 갖다가 다 모욕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일본의 그 스가 요시히데라고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금 9월 총재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이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는데 그저께 이 바로 전에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12년부터 아베 신조 정권 8년 동안 내내 그 관방장관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3년에 그 중국의 안중근 기념관 세운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그렇게 딱 얘기해서 저기 구체적으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일본 근대 초대 총리, 일본으로서는 영웅이죠. 네. 그걸 죽인 살인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즉 말하자면 지금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 우익, 그것도 거의 극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러는 강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약자를 막 침략을 해서 사람들 무더기로 이렇게 살고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 같은 걸 해도 그걸 테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자기들 그 합법적으로 한 통치 행위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테러라고 하는 건 보통 약자가 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뭡니까? 우리는 나라를 뺏겼고 민족을 뺏겼고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선생이 말하자면 그 뺏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은 완전히 강자 내지 침략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책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의 국책사업 그 연구소나 연구기관에 거의 장자리를 수십 명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정신사상을. 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책을 그런 면에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 자체가 사실은 뭐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게 궤변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자신감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몇 번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어떤 사회적 변화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감, 그 자신들의 어떤 근거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예. 더욱 어떻게 보면은 방송용어로 적절하지 않지만 최후의 저항, 발악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뭐 윤봉길이나 안중근이나 뭐 이봉창이나 이런 그
어떤 애국 선열들의 당시의 투쟁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했거든요. 예. 오죽하면은 그 장개성 총통이 윤봉길 의사 의거 때 5억 중국인이 못한 것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했다 그러면서 예. 당시에 그 결국은 중경으로 우리 임시정부를 보호하죠, 중경에서. 그리고 그 장개성 총통의 부인이 송미령 여사가 그 중국 애국 부인회를 통해서 예. 당시 약 15만 위안 정도, 예. 지금 말하면 수십억 원인데요. 그 15만 위안을 그 모금을 해서 우리 그 임시정부에 기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봉창 의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봉창 의거 직후에 그 청도 민국일보라는 그 중국 신문에서 예. 그 일면 헤드라인으로 한인 청년 이봉창이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부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행이 명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측에서 아주 강력히 항의를 해서 그 청도 민국일보가 폐간이 된 적도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싱가포르의 리콴 유수상 있죠. 예. 그 리콴 유수상의 그 자서전인 싱가포르 스토리 보면요, 이 일제에 저항한 아시아 민족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라고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맞습니다. 안중근, 김구 선생 그리고 저 청산리 전투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피지배 민족의 민주해방 투쟁사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매우 독특하고 그런 족적에서 아주 눈에 띄는 끊임없이 그렇죠. 저항하고, 그때 그 중국이 왜 장제스 총통이 그렇게 감복을 했냐 하면은 그때 무자비하게 그 중국 사람들 죽였거든요. 네, 그렇죠. 뭐 그 2천만 이상을 죽였는데 서로 이게 죽이기 경쟁해가지고 일본도로 목을 치는 인장문을. 그게 일본 신문에 아예 보도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아사히 신문 같은 연대 당시 유력 신문에 잘했다고 보도를 해요. 잘했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100명 먼저 죽이기 경쟁 이런 식으로 네, 했거든요. 그리고 잘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거기에 저항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했죠. 저항을 했지만 눈에 띄게, 그러니까 가장 그 중국인들을 분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뚜렷한 어떤 그 행태를 보인 것은 중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게 그분들이죠. 네. 김구,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 네.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일하진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압박 민족의 그 민족해방 투쟁사 중에서 이 정도로 저항을 한 거는 거의 유일한 게 아닐까. 예를 들자면 인도 사람들이 런던 한복판에서 막 폭탄을 던지고 이러진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단한 게 대단하죠. 김구에 대한 그 현상금이 당시 60만 위안 정도 돼서 지급 돈으로 19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백범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게 그 김구의 인품에 감복해서 윤봉길, 이봉창, 나석주 등 많은 한인 청년들이 목숨을 거기에 자신 목숨을 내걸고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뭐 보면은 뭐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이승만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이승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결국 이런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그 민족해방투쟁사에서 거의 유일하거나 혹은 눈에 띄는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사 전체를 말살해버리고, 그렇죠. 1948년도 정부 수립 그 주체가 누굽니까? 미국과 이승만이잖아요. 네. 지금 그들을 지금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최근 노골적이더라고요. 노골적이죠. 어제까지도. 예. 그렇죠. 최근에 그 네. 정부 국정연구기관이나 연구소 수장들을 그런 사람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이런 책을 내는 게 네. 하나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앉히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노골적으로 독도가 심지어 한국 땅이 아니라고 한국당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반일 종족주의 같은 책을 보면은 네. 누가 누구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뭐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레퍼런스도 없습니다. 예.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겸해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자학도 없어요. 자학이. 자학도.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예. 자기 민족을 부정하고 자기 뿌리를 부정하고 도대체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네. 도대체. 한일 통합을 하는데 네. 저는 통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본이 복속당하는 네. 그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목적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좀 더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예, 예. 아까 지금 아이고, 의열 어이가 이게 없어요. 예. 우리 그 뭐 백범이 이끌건 한일 의열단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투쟁, 그 무력 항쟁 과 이제 테러리즘 지금 이제 김구는 테러리스트였다고 예, 얘기를 예. 하니까 예. 제가 이제 저 국제법학적으로 몇 년 전에 요 의열 투쟁과 테러리즘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하나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표가 나올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목적, 대상, 방식, 결과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예. 이제 의열 투쟁은 그 목적 자체가 민족 자결의 고향이라든지 국제적 정의 실현이라든지 또 인류애 이런 거에 기초한다면 최근에 보시는 그 볼 수 있는 테러리즘은 정치, 종교, 금전적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상을 보면 김구 선생도 이제 몇 번 편지에서 그 선량한 일본 사람을 한 명 대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부 일제 수괴, 일본 군국주의 수괴들만 노렸는 데 비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그 일반 지금 테러 보면은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근데 방식을 보면요. 이게 참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터지면은 백범도 이제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에 예.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갖고 지난 동경과 상해 의거에 주모잔 나고 나를 잡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최근에 보면은 일어나는 이제 이런 그 테러 행위들 보면은 목적인 행위자가 불분명합니다. 예. 그냥 뭐 민간인들을 그냥 막 살해하고 도대체 뭐를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거에 이제 이런 행위 양식을 갖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민족 독립 의식을 구취하고 이제 국제법상의 이제 자결권, 민족 자결권을 고양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테러리즘 보면은 테러 행위를 보면 이제 단순한 복수심의 기존 파괴 행위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별이 돼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가 주도했던 그 의열투쟁을 보면요, 그 민족 자결에 기초한 정당한 국제법상 교전 행위였고 저항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932년 그 헝거우공원에서 일어났던 윤봉길 의거 때 죽은 그 시라카와 대장에 대해서 일본도 이 행위는 편의대, 즉 민간 복장 특공대에 의해서 벌어진 전시 공격 행위고 그때 당시 죽은 시라카와 대장을 전사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도 이거를 국제법상 정당한 교전 행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백범이 주도했던 또 윤봉길 또 이봉창, 나석주밖에 수 없는 한인 청년들이 실행했던 예. 그런 어떤 대일항전의 그런 무력 투쟁들은 결코 테러리즘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테러들은 일종의 완전히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죠. 범죄행위죠. 예, 전혀 그런데 김구 선생이나 이봉창 이걸 똑같은 통일 선상의 반인도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거야말로 네. 숭고한 자민족, 자기 가족 네. 무고하게 당한 사람들을 해방 내지는 구출하기 위해서 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예. 네네. 예.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야세라 아라파트 그 피에로 의장, 네. 팔레스타인 민족해방기구의 의장이라든가 나중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수반도 됐습니다만은 그럼 샤를 두고 그 망명정부 세워가지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였던 이런 사람들도 좀 더 그러면 테러리스트고 네. 그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시대착오적인 우상숭배와 터무니없는 공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럼 일본에 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은 거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술 더 떠갖고 이제 요번에 그 신임 그 독립균형관장도 얘기했지만 그 일제 때 우리 일본 사람이었다. 일본 국민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참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이 바로 그걸 부정하고 일시적으로 강권에 의해서 빼앗긴 국권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운 건데 네. 그걸 이게 테러리스트. 그 테러리스트는 어떤 면에서는 강자에 대한 최후의 저항 수단이고 자기 목숨을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적 욕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만일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떠나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어떤 비상사태나 비일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당한 저항수 방법이고 그거는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고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일본 국민이었다라는 이제 논리를 되게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예. 우리가 그 시기에 일본에 강점당했다고 해서 일본 국민인가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예. 1960년 12월 10일 날 한일 간의 제3차 청구권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원본 자료인데요. 예. 일제가 35년 동안의 강점 기간 동안에 이 조선에서 상당량의 그 금과 은을 갖다가 반출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쌀도 이 많이 양이요. 가져갔어요. 예. 금이 24만 9,633kg 정도가 되고요. 또 상당한 양의 은이 이제 반출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어떤 짓을 했냐면 그 조선은행에다가 그 엔화를 채워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려내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돌려내라고 했던 비용이 약 5억 6,300만 엔. 그다음 은은 2억 8,700만 엔쯤 돼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조 정도를 이제 돌려내라고 했습니다. 일본 측 논리가 뭐냐 하면은 야,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우리가 그 탈취해 간 거 아니고 금을 본토로 소위 자기네들 말하면 내지로 이송하면서 거기다 엔화 채워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은행법 제22조 1항에 따라서 조선은행의 지금과 지은을 일본 은행권으로 이렇게 대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그날 이제 한일 회담의 그 청구권 협상의 대표였던 이제 정일영 박사님, 굉장히 그 국제법 학계 원로시죠. 굉장히 이 정일영 박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 일본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 회담에 적용한 것은 일본의 법이 아니고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인 것이다. 예. 국제법에서 일본이 만든 법은 권리 의무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당시 시행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가 아니라 착취의 수단이었을 뿐이다. 이거는 일본도 사실 인정을 해서요. 일본 측이 한국 측에서 형평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듯하니 그 뜻을 알겠다. 지금 지은 반출 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이게 이제 청구권 협상에서 이제 제 1항으로 나온 건데요. 다시 바로 이건 겁니다. 지금 이제 김영석 그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당시에 법률적으로 우리는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일본 국민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나라를 잃어서 일본 국민이 됐는데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나름대로 논리를 폈는데요. 문제는 지금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신 거죠. 예. 이거를 갖다 당시 일본이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일본 국민이라고 얘기해놓고 일본 국민으로 대우조차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선거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권리도 없는 상태로 착취만 했기 때문에 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조선 사람들을 징용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본에서조차도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과거사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인력이나 뭐 자산을 다 훔쳐갖고 착취 수탈해갔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쌀이죠. 네. 일본은 당시 근대 시기에 인구 막 불어나는데 그걸 다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쌀이 필요했는데 그걸 조선에서 수탈해갔거든요. 그게 산미정식 계획인데, 네. 그러니까 쌀 정산 계획을 해가지고 마구 이제 쌀값에 이렇게 가져간 게 그래서 그 군산항이라든가 목포항이라든가 다 일본 쌀 퍼내가는 항구였잖아요. 네. 그 일종의 약탈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실정법에 따르면은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합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게 합법이죠. 그렇죠. 징용도 그렇고 강제종군 위안부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럼요. 일본법에 의해서 당시로서는 합법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 식민 지배했을 때 그럼 인도 사람이 전부 영국인이었나요? 그렇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독특하고 좀 더 대일한 티합방 민족으로서의 독립주장을 그렇게 한 게 영국의 인도 통치는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일본처럼 철저하게 강점한 것이 아니라 대충 인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인도 사람을 통해 갖고 소위 그 커미션만 비즈니스로 착취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 방식이 이제 국가 차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형식상으로 민간 회사를 통한 지배 방식이긴 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똑같고
무자비한 그 군대를 동원해서 무슨 서포이 반란입니까? 그런 거 보고 네네. 반란 진압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보면은. 네. 그 이제 소속이 뭐 동인도 회사 소속인지 몰라도 자, 뭐 영국 인도 지배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한 거죠. 그리고 예. 이영훈 교수가 그 반일 종족주의에 보면은 그 쌀을 수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경제학 교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 거래에 있어서 얘기되는 거지. 예.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조선은 그냥 일본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일본에서 일본으로 가는 쌀이 무슨 수출이에요? 그들 주장이 예, 따른 거랬죠. 근데 그 얘기도 말이 안 되는데 명세 경제학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교수님이 이제 국제법 학자시니까 이건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사건들이나 이런 걸 이제 책을 보고 하면서 국제법이란 게 이게 정말 강자들의 그 일종의 그 식민 지배 내지는 약탈하기 위한 강자끼리 일종의 신사협정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이렇게 동서로 나눠 가질 때 프랑스, 독일, 영국이 어떤 원칙들을 정해가지고 이 선을 넘지 말자 하고 그 들이대는 게 국제법이고, 해양 그 영토 약탈도 보면은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뭐 필리핀, 괌 다 빼앗고 쿠바 빼앗고 할 때도 보면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이걸 합법적으로 공인해 줄 때 국제회의랑을 열어가지고 국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이건 이렇다고 판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당하는 사람들이 약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이거는 자기들끼리 그 일종의 나눠먹기식을 위한 규율일 뿐이고, 근데 예컨대 1차 대전,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파리 평화협정 했을 때 우리 약자들이 가서 발언권이 있었나요? 그들 강자들, 식민지배, 제국주의자들끼리 해가지고 다시 재분할 하는 그런 게 말하자면 평화협정이고 강화조약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국제법이라는 게 굉장히 회의적으로 많이 근데 왜냐 제가 한마디로 네네네. 일본 사람들이 유독 더해요. 네. 모든 게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자기들 약탈과 수탈과 식민지배가.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건 그 자기 체면, 일종의 자기 체면. 네. 우리는 합법이었다 이런 식의. 네네. 자, 그거는 제가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19세기 말까지 진행되던 건데 제국주의 국제법입니다. 예. 최근의 국제법은 그로부터 많이 탈피된 상태고요. 이 많은 부분 지금 일본이 그걸 국제법을 들이대는 것은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할 때 이제 일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발전된 대륙 문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그 어떤 문명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유럽을 보면서 이제 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렇죠. 논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명의 척도로서 국제법을 받아들였는데 제국주의 국제법조차도 약탈이나 숙탈이나 식민지배를 합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묵인했죠. 그러니까 불법을 묵인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그 유럽 서구의 그 아메리카 침략사나 아프리카 침략사를 보면은 이거는 뭐 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민망하죠. 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그 들어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반인간적이지 않은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국제법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원하고 약자를 돕고 이런 것들은 물론 국제법적으로 유효하지만 특히 그 식민지변의 침략과 관련돼서 그 국제법을 들이대는 그 강자들의 논리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 침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제법을 이제 들이대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전쟁이 아니면 규범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국제 체제입니다. 예. 따라서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도 얘기지만 정확하게 국제법적인 논리로 당시 일본법은 지금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주권국가 사이 얘기들은 국제법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윤봉길 의사 홍콩공원 그 사건으로 그 다리를 자르게 된 시게미스 외상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메카터 원수 앞에서 저 항복 사인을 했던 그 외상인데 그 사람이 그 전후에 다시 집권을 해갖고 다시 한번 외상을 1957년인가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일본 참의원인가 중의원 그 대정부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의원님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는
한국을 아직 식민 강점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한국은 지금 독립국가다. 우리는 한국을 독립국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요, 그 윤봉길 의거로 그 다리를 자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묘한 양면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제법에 대한 회의성은 뭐냐면 제국주의 국제법, 19세기 이전의 문제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도 저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최근에도 일본과 미국이 특히 그 동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그 소위 그 현상 변경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그 현상 변경이다. 그다음에 중국이 그 센카쿠, 중국은 디아오이다오 예.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 현상 변경이다.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을 만들어진 재편된 그 세계 질서죠. 국제 질서, 그렇죠. 예, 국제 질서에 위반되는, 말하자면 지금 그때 만들어진 국제 질서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바꾸는 건 현상 변경이고 불법이고 나쁜 거로 돼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은 그 거꾸로 예가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런 분명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자기 침하라고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걸 현상 변경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자가당착이에요. 그러니까 센카쿠나 저 오키나와나 이쪽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그 현상 변경 요구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그 거꾸로 자기들이 현상 변경 요구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가당착입니다. 자가당착이죠. 그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지금 저 일본 왕비 오하다 왕비의 그 친정 아버지가 오하다 재판관인데 네. 이 양반이 국제사법재판 소장까지 하셨어요. 외교관인데. 근데 매일같이 독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수 한 분이 오하다 재판관한테 그 센카쿠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그랬더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땅인데 왜 거기 가냐 그러더래요. 우리 땅인데 왜 거기 가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데 이 문제는 이제 법이란 측면보다는 이제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어떤 패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외교 정책 기본 원칙이 어떠한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도 도전자를 용납 안 한다. 특히 냉전 이후는 더 그랬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자신들의 패권을 도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중국의 성장과 어떤 일종의 도전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떤 현상 변경으로 그렇죠. 받아들이고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어쨌든 대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무력 침공한다든가 이런 건 용납될 수 없죠. 물론.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중국을 조금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은 대만을 자기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그거는 자기 국제적으로 그 미국도 인정했어요. 72년 세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만은 원차이나니까요. 원차이나인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은 자꾸 국제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예컨대 한일 합방이나 얼선더 계약이나 일본이 조선 침략 과정에서 맺은 자기들이 군대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강제로 맺은 그런 모든 그 조약이나 협정 이런 걸 다 합법이었고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자기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제 건대적인 그런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그 논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일본도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 당시의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예컨대 이제 을사늑약 같은 경우도 1927년에 국제연맹이 하버드 대학에 의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소위 이제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조약에 대해서. 근데 1935년에 이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은 강압에 의해서 체결한 조약은 무효다. 예를 들어서 1905년 일본의 보호조약 이렇게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 상황은 그야말로 힘과 힘이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조약이라는 거를 일종의 명분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일상적인 국제법 질서가 돌아가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가장 엉터리 무효다라고 하는 판정은 국제법적으로 내린 곳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이 국제법적으로 내려진 이건 지금 남중국 쪽에서 필리핀하고 중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중국이 심하게 이제
환초나 이런데 억지로 모래 부어가지고 비행장 만들고 해가지고 기지화하면서 그쪽 하면서 저 베트남에는 말레이시아 앞에까지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바로 자기 영토 바로 영해에 있는 그것도 중국이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국제 헤이그 국제 중재재판소가 그 소송을 했어요. 해가지고 중국이 주장은 근거 없다 하고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판정이 나와도 중국은 뭐 그렇지도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절대자가 있거나 아니면 세계 정부가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판정이 나오는데도 말을 안 듣는 쪽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는 한 강자가 말을 안 들으면 그뿐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항상 지금 국제질서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영해라고 하는 건 12해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걸 영해로 주장은 안 했고요. 그 12해리 정도면 영해인데 그 중재재판은 일종의 소송이 아닙니다.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메리시라고 해서 중재 결정이 나옵니다. 중재 결정이라고 하는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권고사항이기도 하죠. 권고사항이고 사실은 그 상사중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국제공법, 소위 국가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사실은 이 중재 문제가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는 어떤 뭔가를 들이대면서 할 텐데. 자, 근데 예. 이게 이제 너무 좋은 질문들 저한테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왜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시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약 200만 건이 납니다. 놀라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몇 분 사이에서도 지금 서울과 뭐 수도권과 지방 각 지역에서 매일 지금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형법이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국제법이 관할하고 있는 분야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평시에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요, 어떤 인간의 본성, 폭력적 본성이라는 극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이 관할하는 그 영역을 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요. 그렇지만 강자는 항상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그걸 들이대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세계 제6, 5, 6위의 군사 대국에다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건 모든 게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문제들인데. 상대적인 문제죠. 우리 미국에 대해서 절대 약자고, 일본에 대해서도 강자라고 근데 하는 이제 게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조차도 그거를 자기가 예를 들어 강자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그냥 어떤 규범이 없는 상태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예컨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그 문제로 미국은 그러니까 더 유일한 초강대국, 소위 The Only Superpower에서 지금 G2로 넘어온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문제랑 우리 지금 논쟁의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가 좀 여기까지가 나가버렸는데 그 문제를 법적인 어떤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불법성이라고 그럴까? 옳지 못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네네.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제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국주의 국제법과 최근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오늘 또 한미일 이게 어떤 군사동맹 문제 이런 문제들 좀 또 제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군사지휘 통합체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7월 28일 날 그때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지금 도쿄에서도 열렸고 그다음에 그때는 2+2라고 그래가지고 미일 간의 안보 협의회가 열렸어요. 해마다 열리는 정례회의인데 거기는 이제 외교장관하고 이제 국방장관 각각 양국에서 모이는데 그때 이루어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날 이루어진 그리고 합의된 발표문은 예컨대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치루져서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맺어놓은 여러 가지 국제관계나 안보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가능성이 있고 동맹과 분리시켜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문서화하는 것이다. 각서를 쓰고 각서에다가 좀 더 서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일 간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미 뭐 우리가 지소미아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 북한에 대한 그 그 정보 같은 거를 리얼타임으로 이제 서로 공유한다. 그다음에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 뭐 예. 등등이 있지만 미일 그 2+2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일본이 지금 해상자위도 육상자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통합 작전 사령부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통합 사령부를 하나 만들기도 있어. 올해 연말까지. 근데 미군도 없어요. 주일 미군은 하와이에 있는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딱 관할을 하고 있고 지휘권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은 지휘권이 없어요. 그냥 현장 기지 관리라든가 뭐 부대 관리 그런 거만 있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일종의 격상시키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통합군 사령부를 만들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본 쪽 사령부, 미국 쪽 통합사령부 해가지고 지휘 통합 체계를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일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알다시피 한국은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도 지금 미군한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군에 대한 어떤 자주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미연합 사령부에 의해서 사실은 지휘권이 통합돼 있어요. 통합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지휘권을 통합해버리면 자동적으로 한미일 통합 체제가 되고 네. 그게 말하는 필리핀에 대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준동맹이에요. 준동맹.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미군의 지휘하에 이렇게 극단의 경우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온 거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냐?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럴 그래서 가능성이 있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게 아마 곧 그 11월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 아마 최종 공식적인 어떤 뭐 이 선언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사실은 있거나 말거나 뭐 그때 7월 28일 그 합의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조선에 쭉 말씀해 오신 그 일본의 일제 혹은 일본의 그 과거사에 대한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 8.15 그 14일 날 기사 후미오 총리가 총재 선거에 안 나가겠다. 일본에서 총재 선거에 안 나가겠다 그러면 자민당 일당이 총재 선거에 안 나가겠다는 총리 안 하겠다는 거죠. 자민당 그러니까 총재가 하자마자 네. 그 다음 날이 8월 15일인데 여러 그 포스트 기시다. 그러니까 네. 총리 후보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했어요.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78명이 무더기로 가서 참배했고 참배하고요. 지금 야스쿠니 신사를 총괄하는 그 제사장이 그 자위대 장성 출신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무슨 그 협정을 맺고 무슨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한미일 삼국 군 통합 지휘 체제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건데 여기에 대한 논의도 없고. 네. 예. 아, 참 오늘 날씨보다 더 뜨거운 그런 상황들이 매주 우리 앞에서 일어나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나 이런 문제들 참 깊은 깊고 무거운 마음을 저희한테 주는 화두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클로징 멘트로 손기정 선생의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코리아의 손기정이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왜 나의 우승에 일장기가 올라가야 하는가? 왜 기미가요가 베를린 하늘에 울려 퍼져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나의 우승이란 말인가? 가슴에 핏자국처럼 박힌 일장기, 나라 빼앗긴 족속의 낙인을 지워버리지 못한 내 꼴이 저주스럽다. 나는 한 번도 일본을 위해 뛰어본 적이 없다. 나와 내 나라 조선을 위해 뛰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나의 우승은 나라를 빼앗긴 슬픔, 빼앗긴 땅에서 태어난 절망만을 더욱 절실하게 되새겨줄 뿐이로구나. 다시는 뛰지 않으리라. 일장기의 멍해가 사라지지 않은 한 나의 마라톤은 다시 없으리라. 목구멍으로 삼킨 눈물은 가슴속을 폭포처럼 떨어져 내려간다. 손기정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었습니까? 일본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한국 사람이길 원했고 그때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법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적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100에 하나쯤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독립기념관장에 선임되고 그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주역 일괴의 효사에 보면 항룡유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룡유해라는 말은 용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니까 결국 남는 건 후회밖에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꿈에도 꿔보지 못한 독립기념관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어떤 후회가 밀려올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 큰 후회가 밀려오기 전에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예, 가벼운 마음으로 또 앤서니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견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행보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